탐험가의 시대. 제가 학생들을 20대 학생들 가르치면 가장 속상한 게 언제냐면 저럴 때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드렸던 질문 있죠. 금값 얼마 올랐고 삼성전자 주식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허탈하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마저 놓쳤다고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 부자가 될 이학종 같은 거 없다고. 언제 그 일해갖고 어렵바닥 부자가 되겠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가요 30만 년 됐거든요. 인류 역사 30만 년 동안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 1,100억 명 태어났어요. 1,100억. 그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럼 인류가 앞으로 지구에 몇 명이 더 태어날까요? 현재까지 태어난 1,100억 명이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저는 이상한 과학자니까 자꾸 이상한 거 계산해보는데 제가 추정한 수치는 11경명이에요. 11경명. 이러면 지금보다 최소한 수십만 명이 더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인류 역사에 지금 진짜 아주 초입, 이만큼밖에 안 온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한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보면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저도 그런 강의했지만 제 말이 정답도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정답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지도를 그려가는 거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려도 과거의 지도만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지도를 그리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늘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호기심도 올라오죠. 저도 그래요. 저라고 해서 뭐 이상한 정신병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잡기 뒤에 숨겨져 있는 호기심을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자꾸만 보시지 말고 호기심 많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시도를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꿈을 꾸고 더 많은 걸 이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과 항해 잘 하셨나요? 멀미 나진 않아요. 쓰신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쓰는 것 같다. 앞에 있는 청소년분들 진짜 많이 쓰시는구나. 뭐 할 때 써요, 앞에 있는 친구들? 예? 수행평가 할 때? 선생님을 조져야 되는 거. 제가 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하고 왔거든요. 선생님들이 진짜 걱정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그런데 자꾸 뭔가 해보는 게 느낌이 안 돼요, 이게. 네.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대학에는 보면 학생들이 리포트를 AI로 써온 건지를 잡아내는 도구가 있어요. 그 교수들한테 보내줘요. 근데 도구를 그냥 안 써요. 못 잡아내요, 지금. 못 잡아내니까 마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또 이게 도구는 못 잡아내는데 다른 방법으로 잡아내기는 해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뭘 잡아낼 수 있냐면 AI로 여러분이 뭐 수행평가와 과제 내는 친구들을 보면 두 가지 나눠지더라고요. 아예 안 쓰는 친구들도 없고요. AI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어보기만 하고 결과 나오는 걸 쓱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간 친구도 있고. 근데 이 두 친구를 대해서 이제 잠깐 물어보죠, 몇 마디. 과제 어떻게 했어? 뭐 내용이 뭐야? 너 이 생각 어떻게 해? 물어보면 첫 번째 친구. 물어봐가지고 그냥 찌릿해서 냈던 친구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서 AI 써가지고 도움받은 친구들은 대답을 잘합니다. 얘 근데 많이 쓰는군요. 근데 AI가 미국 기업 중에 이제 AI를 어디까지 쓰나 봤더니 이런 데 쓰고 있어요. AI가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스마트폰 갖고 쓰는 건 주로 대화형이잖아요. 문자 입력하거나 하는 건데 AI가 영상 분석에서 중간에 30% 뽑아요. 그거 계속 올라와요. 30% 중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회사가 빌 것 같지만 비지 않고 30% 자르고 또 뽑고 또 자르고 또 뽑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노동법상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은 많은 게 뭐 좋고 잘 돼 있을 거 같지만 미국이 한국과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좋게 말하면 노동 시스템이 굉장히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혹독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도 AI가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책이 이 책인데 로봇과 관련된 책이에요. 로봇. 우리가 지금 AI가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써볼게요. 라이브로. 제가 사실 좀 전에 군수님 방에서 잠깐 앉아있다가 메시지, 사인 메시지를 적어드리고 왔어요. 한 평에 온 김에 남겨드리고 싶은 메시지.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얘랑 문자로 물어보면서 메시지 만들었어요. 어떤 걸 써드리면 좋을지. 잠깐 얘랑 대화 해볼게요. 제 AI 캐릭터인데
수호나 안녕? 안녕, 반가워. 뭐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내가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 와 있는 거 같니? 꽤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연장이네. 지금 학생들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차 보여. 아마 함경의 어느 학교 강당이나 강의실 같은 느낌인데, 맞지? 분위기 좋아 보인다. 분위기 좋아 보여. 좋아.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운전의 소주는 아닌데 서울 이제 가까운 데 운전해 다닐 때 보면 30분 1시간 운전할 때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교수도 고민이 많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기말고사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시험 보는 거 싫어하죠? 시험 보는 거 선생님도 싫어해요. 교수는 시험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 보면 그렇게 이의제기하러 찾아와요. 학점 고쳐달라고. 그럼 그걸 막아내야 돼. 그럼 이제 가끔씩 얘가 상관해. 이런 거 갖고 학점 고쳐달라고 찾아오는데 내가 뭐라고 도망다닐 수 있을까? 아무튼 내가 조언을 막 해줘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 맡기면 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대화합니다. 근데 현재는 제 옆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죠. 자동차 옆자리에. 근데 지금 화면에 띄운 휴머노이드라는 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열을 올려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건데 로봇한테 AI를 심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다 가능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에 아마 가장 좀 대중적으로 흥미로워할 만한 건 사람하고 AI나 사람하고 로봇이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챗봇하고도 얘기 많이 해요? 앞에 계시고 수행평가 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대화도 많이 해요?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거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 거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좋아요. 요즘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흔히 뭐 연애나 이성 친구를 안 사귀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아르바이트가 바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피곤하대요. 인간 친구는. 근데 AI는 챗봇하고 대화하면 늘 화안 내고 나한테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젊은 층 중에 AI하고 연애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평에도 보급이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표돌이라고 하는 AI가 탑재된 요만한 인형이 많은 지자체가 보급을 했었거든요. 효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말동무 상대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AI 인형인데 이거를 보게 되면 실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변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 세상은 진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변화를 인식을 하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존재일까? 가벼운 실험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다 같이 기지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혹시 팔을 내리시면서 팔짱을 껴보세요. 팔짱. 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기지개. 팔을 내리시면서 왼팔하고 오른팔을 반대로 해보세요, 아까랑. 팔의 위치를.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앞에서 봤더니. 내 팔인데도 뭔가 이상했죠. 왼팔, 오른팔. 하나만 바뀐 것만 봐도. 근데 제가 이게 좀 신기했어요. 사람들 왼팔이고 오른팔이건 이 팔짱깨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왼팔을 위로 놓는 사람하고 오른팔을 위로 놓는 사람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나 척추가 좀 틀어져 있는 걸까? 근데 검사해보니까 아니,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익혀진 습관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이제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변화가 없는 것도 사람은 싫어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변화가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 보게 되면 우리 반에 가끔씩 한두 명이 누가 전화하기가 새로운 친구가 그럼 흥미로워요. 저 친구 어떤 사람일까 재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부모님의 뭐 어디 전국 가시고 해서 갑자기 막 이사를 해야 돼. 근데 1년 갔는데 또 가고 또 가야 돼. 그럼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인간은 수용하는 습성이 좀 적은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변화를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화기에 친구나 동료 가족번호 전화번호 엄청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본인 머릿속에는 전화번호를 몇 개 정도 외우고 있는 것 같으세요? 112, 124 이런 거 빼고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외워요, 진짜? 누구 외우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친구가 10개 정도 외우는 것 같아요. 누구 외울까? 부모님 2분, 동생, 집전화, 친구 몇 명? 친구 한 6명을 외우고 있어요, 그럼? 진짜? 훌륭한 친구인데요? 사실, 제가 이 10이라는 숫자를 여쭤본 이유가, 제가 이거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현대인들 중에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2, 3%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독특한 친구예요. 그러면 전화기를 쓰면서 이거 이름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가 더 스마트해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느낌이? 반대로 간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사실 두 가지가 나빠지는 건 확실해요. 스마트폰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특성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전화번호 일단 안 외우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는 열심히 외우지만 저만 전화번호 이렇게 못 외우거든요. 저는 사실 저희 가족도 못 몰라요, 전화번호를. 제가 외우는 건 제 거랑 제 아내 2개밖에 몰라요. 나머지 다 그 번호, 단축번호로 해서 쓰는데 또 하나 뭐가 나빠지냐 하면 스마트폰 오래 쓰시게 되면 길 찾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정식으로 공간 지각력이라는 건데 공간이 있을 때 방향 감각이나 이런 위치 감각이 떨어져요, 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치매가 올까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스마트폰을 꾸준히 쓰면 치매가 증가할까요? 건망증이 심해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가장 안 좋은 건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유튜브나 쇼츠 같은 거 있죠, 릴스 이런 거 오래 보고 있으면 치매 증가율이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쇼츠예요. 30초짜리 그런 거 있죠. 계속 영상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한 2시간 멍 때리고 있으면요 뇌가 거의 수면 상태처럼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휴일이나 무슨 버스 기다리거나 할 때 심심한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날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쇼츠를 낮에 한 30분 봤는데 어떤 걸 봤는지 정리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진짜 몇 개 안 돼요. 내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치매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다행인 건 전체 집단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치매 증가율은 낮아집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이유가 있어요. 저희 집도 보게 되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 분이 돌아가신 지가 7년 되셨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 이제 어머님, 장모님이 생활 패턴을 보면 장 보러 가는 것도 같이 아버님 운전해서 차 타서 장도 보시고 같이 막 돌아다니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활 반경이 좀 좁아지더라고요. 장 보는 것도 운전을 직접 안 하시니까 멀리 못 가시고. 근데 초반에는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도 하셨어요. 쿠팡에서 뭐 주문해다오, 뭐 예약해다오, 특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콘서트. 이명식 콘서트 같은 거 가고 싶은데, 티켓팅. 이건 진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이게. 쫓치기 아니구나. 저희가 한번 해드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콘서트도 직접 다니시고 쿠팡에서 물건 직접 구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는 줄 알았어요, 이거 잘해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이어서 본인이 자신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뇌는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막 놀다니다 보면은 뇌가 말랑말랑 좋아진다고 하는데 진짜 몸을 좀 적게 써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의 머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에 얘는 누구일까요? 얘는 늘 친절하고 밝은 존재예요. AI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해요. 그리고 일 처리가 놀랍게 빠르기도 하고 야근 수당을 안 받고 일을 하기도 하고 수십 개 언어를 구사해요. 지적 수준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수십 개 전공에 박사 과정을 수령한 것만큼 일을 합니다. AI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는 뭐 공부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AI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그럼 AI는 내가 하는 그 영역만 알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그거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는 요쪽 영역만 맞냐고 나머지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농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도 실험실 학생들하고 농업 분야 창업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고드팜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오버 타임즈라는 타이틀과 고드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희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딸기가 저기 일본에서 들어온 거긴 한데 딸기 굉장히 잘 키우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지역 또는 뭐 인도네시아만 봐도 딸기 농사 잘 못하세요,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게 한국이 갖고 있는 딸기 농법을 해외에 전파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주말 농장에 갔었어요. 성적은 당장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 뚝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AI가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한평군에 와서 강의하러 왔는데 사인 한 장 만들어야 돼. 뭐라고 할까 있죠? 영어랑 한국어로 순간에 대안을 10개씩 만들어줘요. 그거 중에 3개 다 멋진 문장이에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 골라 그냥 써버려요. 이제 그대로. 그 순간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문장 하나 적어달라고 할 때 AI가 없으면 못 적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오늘 많이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학을 가건 계속 사회에 나가건 AI를 쓰는 환경에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AI가 주는 답을 내가 그냥 받아서 쓸 것인지 아니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메타인 지브리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지브리 그 만화 캐릭터 형태를 가지고 한 편이 비빔밥을 홍보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어. 신문에 싣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막 써. 지브리 캐릭터가 비빔밥을 먹고 뒤에 한 평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거. 이거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침해인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닙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AI를 써가지고 음악도 만들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다 보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찜찜하게 마음에 느끼 찜찜한 내가 이거 이대로 써도 되는가 아닌가 찜찜한 중에 그래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AI로 만든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안 되고 굉장히 모호한 면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지브리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들었는데 지브리 만화 중에 실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는 토토로. 만약에 제가 여기 서 있고 제 만화가 나오고 옆에 한 병의 비빔밥 있고 옆에 토토로가 앉아있어. 이걸 딱 해가지고 광고에 써. 그럼 저하고 비빔밥은 괜찮은데 토토로는 지브리 캐릭터잖아요. 요건 저작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브리의 스타일, 동글동글하고 눈이 크고 약간 브라운, 밤색 톤을 많이 쓰는 만화까지는 스타일이어서 요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좋을까? 그 마지막 줄에 적은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알렸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면. 또 우리 친구가 수행평가에 도움을 좀 받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너 정말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썼니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쭉 얘기해. 선생님 너 괜찮다라고 하고 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이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행평가에 썼는데 선생님이 내가 이걸 GPT 쓴 걸 알까봐 마음 찜찜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또 뒤쪽에 보면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 또래나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또 술 같은 거 먹잖아요. 술 먹을 때도 보게 되면 술이 되게 독특한 뭔가 술이 일상적으로 팔죠 어른들한테. 근데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술을. 네, 술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판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술을 일주일에 3번 먹으면 중독이고 1번 먹으면 중독이 아닐까요? 네. 알코올 중독을 체크하는 실제 의학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명확한 거 중에 적혀 있어요. 뭐 필름이 끊기냐 안 끊기냐도 있겠지만 술 먹는 사실을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은 주변 사람한테 숨깁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부끄럽다는 알거든요. 그 주변에서 오늘 술 먹고 저녁 안 먹었다 그러고 술 있는 거 숨기고 그래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AI를 접할 텐데 여러분들의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쓰는 방식이 부끄러운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부터 먼저 살짝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오는 영상, 소리, 자막, 나레이션 딱 다 AI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회, 저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과연 이곳이 나에게 맞는 곳일까? 주인이 마음에 들어야 해. 나를 버리라고. 시끄러. 일들이나 하라고. 네,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다니는 분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원생들만 주로 가르치는데 대학원생들을 많이 가르쳐요. 대학원생들 중에 이 학생은 누구냐 하면 아까 33년 동안 이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 그러니까 석사과정 학생인데 나이가 60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AI나 그런 쪽 전혀 안 배우신 분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만든 영화가 이런데 실제 학교에서 제가 지난 학기 수업했던 거는 학생들 30명 수업을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각자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제가 시켰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학생들이 다 수업을 도망가려고 했어요. 대학교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강의 첫 주를 시작하게 되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알려줘요. 그럼 학생들이 10% 정도 보통 도망가요. 수업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과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첫 주에는 영어 만드는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주 가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수업을 못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져했어요. 학생들이 원성이 막 심하죠. 네, 우리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영화를 만드냐고. 했는데 30명 중에 28명 영화를 만들긴 했어요. 제가 왜 영화를 만들려고 시켰냐 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각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이 군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농업을 하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노동시간이 정말 길어요. 공부 시간이 길고. 근데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나를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 경험이 삶에서 많이 있는지. 사무직 직장인들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앉아 서류만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서류를 평생 만들어내는데 나를 소개하는, 나를 정리하는 글을 써본 적이 있느냐 조사해보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기 쓴 게 거의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다 나누리하고 고객을 위한 것만 열심히 만들어내면서 삽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이 작업을 같이 해봤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소설을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제영화제 소설을 갖고 나갔더니 몇몇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스튜디오 에이크 같은 TVN에서 많이 거래하는 제작사 같은 데 연락이 왔어요. 드라마 관심이 있다고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억에 남아있는 작품이 AI나 인간 뇌나 메타버스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SF 소설이에요. 제가 과학자니까요. 이 작품을 이제 감독님들이 보시고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과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각본화 시키려고 하게 되면 과학 전문가가 드라마 각본 쓰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에 과학을 공부한 각본가가 거의 없대요, 한국에. 다 국문학자들, 국문학 전공한 사람들이 각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냥 직접 드라마 대본을 써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반대로 저희 문제점은 소설은 어떻게든 해서 써봤는데 드라마 대본은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했던 게 이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소설을 입력하면 AI가 드라마 각본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아주 짧은 소설은 각본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할까? 얼마 정도 돈 투자하면 이런 게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10억, 20억 투자하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 엄청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한국만 봐도요. 소설 원작을 각본으로 바꾸는 그 노동 시장 이게 한 5천억 원 정도의 일거리 시장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시장이 2조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시장 대부분을 사람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건 이게 해가지고 그 시장이 일부라도 이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민첩하게 뭔가 실험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AI 가지고서 첫 번째는 무언가를 더 싸고 빠르게 회복이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꼭 이 부분 살짝 건너뛰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변화를 좀 인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사고를 확장해서 AI를 잘 쓰면 좋겠다. 다양한 걸 실험해가지고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내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나는 사실은 학생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인 어르신일 수도 있고, 뭐 공무원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꾸 AI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사무직이나 특정 직업에 있는 분들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AI 쓰는 거 봤어요. 제가 돼지 농가. 돼지 키우는 걸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 농가에서 어려운 게 뭘까 했더니 저는 밥 주고 치우는 거가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 그분은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돼지를 체중계에 올리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무게를 주기적으로 달아봐야겠는데 이게 말이 되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물론 혼자 만든 건 아닌데 그분의 아이디어는 그럼 약간 아마존이 위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직원들 일하는 거 쫓는다고 했죠. 이렇게 카메라 천장이 다른 거예요. 돼지의 움직임을 카메라에 촬영을 해서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돼지의 몸무게를 음식만 갖고도 추정이 돼요. 추정. 근데 이게 저울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농가에서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돼지의 몸무게를 일일이 쫓아가지 않아도 전체 몇백 마리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체중을. 오차범위 내에.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이면 개인도 바뀌지만 세상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내보죠. 굉장히 낯선 어떤 구조물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 남자가 앉아 있는 이 구조물은 뭐 하는 걸 것 같으세요? 재질은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함정 같기도 하고 큰 우물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 키우는 도구예요, 사실은. 뭘 키울까요, 여기서? 가운데 앉아있는 저분이 동물 생태학자 칼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칼훈. 이분은 많은 실험을 했는데 실험할 때 이분 가장 애정을 갖고 있었던 동물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쥐예요, 쥐. 이거 쥐 키우는 공간이에요, 쥐. 거대한 쥐의 아파트예요. 칼훈이 했던 실험 중에 마우스 유니버스라고 해서 쥐 세계라고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 지금 이 버전 실험에서는 칼훈이 했던 방식은 콘크리트로 엄청나게 큰 쥐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이도 왕창 주고 온도, 습도 다 맞춰주고 고양이 모든 게 다 막아버리고 아주 쾌적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쥐를 4쌍을 풀어넣었어요. 8마리 다 들어갔어요. 쥐들이 살판이 났겠죠. 주변에 먹이에 놀려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깍짓기 하고 해가지고 쥐가 무지막지하게 번식을 합니다. 1년이 좀 지나니까 쥐가 개체수가 정점을 찍어요. 1년 정도 지나면 쥐가 몇 마리까지 된다니까? 이게 최적의 환경이면 100마리? 1000마리? 쥐가 2000마리까지 된다 했어요. 엄청나요. 바글바글 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쥐가 증가했던 그 그래프를 보면요.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정점을 찍고서 약간 인구 감소기에 들어갔죠. 한국이 인구가 증가했던 그래프랑 거의 똑같아요. 쥐가 증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정점을 찍었단 말은 그 다음에 쥐가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겠죠. 그럼 쥐는 2000마리 찍고서 그 다음에 몇 마리까지 줄어들었을까요? 서서히 줄어들다가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쥐가 네? 1300마리 정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찍으셨어요. 예측하신 거죠 그냥? 네. 근데 실제로는 쥐가 그것 훨씬 더 많이 줄다 나중에는 0이 됐어요. 절멸했어요. 사실 인구라는 게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할 때 한국이 5천만이 아니라 4천만이나 3,500만 명 갖고도 살아갈 수 있는 국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인구가 이렇게 만만하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증가도 그렇지만 감소하는 것도 가속도가 붙으면 생각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초기 현상이. 초기 현상 중에 하나는 수컷들.
남자 쥐들이 그렇게 싸워댑니다. 서로 물어뜯고 이겨가지고 싸워대요. 그리고 여자 쥐들, 암컷들이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먹이를 물어다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쥐가 애기였다가 커가지고 짝짓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벽에다 머리만 비비고 혼자만 있는 거예요. 구석탱이에서 안 나오고. 이런 쥐들이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이 우리나라의 현지 현상과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실험을 갖고 온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많이 형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계시고 누나 2분 계시고 해서 5명이 한 식구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13평짜리 빌라였어요. 방이 2칸 있는. 옛날. 집에 이렇게 연탄 보일러 들어간 아궁이가 있는 빌라에 살아서 5명입니다. 13평. 그러니까 집이 좁잖아요. 또 누나들 둘이 방 하나 쓰고 어머니 아버지 방 쓰시고 하니까 저는 방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제 방처럼 쓰던 공간이 어디냐면 부엌 위에 있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친구들 다락방이라는 거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이제 부엌 같은데 약간 층고를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 같은 걸 기어 올라가면 낮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저희 집 창고이자 제 보조 방처럼 썼던 건데 그 방이 아무도 안 들어서 좋긴 했는데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가 바퀴벌레하고 쥐가 많았어요. 바퀴벌레는 또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쥐는 아무리 접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바퀴벌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쥐는 뭐 때려잡을 수가 없는데 이따만하게 돌아다니니까 하루 제가 막 졸랐어. 너무 막 쥐 싫으니까 엄마 아빠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철물점 같은 데서 쥐떴다고 찍찍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테이프 같은 거 다 펼쳐놓은 쥐가 지나가다가 딱 붙어요. 몸이 되게 끔찍해요. 찍찍거리면서 안 죽어.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했던 기억에 큰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다가 물을 잔뜩 받으시고서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익사시킨 거죠. 근데 죽은 상태로 또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쥐가 없는 나만의 온전한 다락방이 생겼구나. 하루 갔어요, 하루.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왔더니 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죽은 쥐가 10마리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쥐가 쪽파리도 아니고 날라들어오나 이게 어떻게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좀 호기심이 엄청 많았어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도 사실 강의하면서 걸어다니는 이유가 왼쪽 뒤꿈치가 내가 사실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한 군데 오래 못 써 있어요. 뒤꿈치 약간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그때 이제 TV를 보다가 암벽타기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방송에서. 외국인 기억나요? 암벽타기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줄안해야 의지에서 타고 올라간다는 게. 근데 부모님 다 밖에 일 나가시니까 집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주제가. 근데 제가 이제 반지 하방이 새해 들어 살 때를 기억하는데 주인집 옥상에 올라가서 끈을 묶었어요. 거기를 밑에서도 기어 올라가는 거 해봤어요. 근데 그 시절에 뭐 물리학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뜨개질 나던 털실이 있었어요. 털실 하나 묶어서 기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가벼우니까 1층까지는 올라갔어요. 1층 넘어서자마자 저기 끊어졌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바닥에 딱 찍고 완전 헤딩을 하면서 뒤로 넘어갔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두 시간 누워있다 깨어나는 것 같아요. 집에 저 혼자 있으니까. 뇌진탕이 왔던 거였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얘기 안 했었어요. 나중에 얘기했어. 어른 된다. 나 30 정도 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생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뒤꿈치가 심각한 건 아닌데 한 자리 오래 서 있으면 약간 아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기심이 넘치니까 해야 돼. 도대체 쥐는 어디서 왔을까? 다락방을 제가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락방에 있던 책덩어리를 치우고 이불부터를 치우고 해서 쥐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 어디서 놓은 걸까? 찾아봤더니 커다란 이불부터를 치웠는데 구멍이 뚫려있더라고요. 옆집하고 통하는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서 후레쉬를 비춰봤어요. 랜턴을. 와, 모든 집이 통하는 거예요. 천장이. 집중마다 구멍이 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쥐들이 도망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한 집에 너무 많은 개체가 들어가면 부대끼잖아요. 지들끼리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적정하게 뭉개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빈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넘어온 거야. 저 집 이사 나갔다더라고 넘어온 거예요. 싹 다. 근데 제가 이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이 실험 보게 되자 그 얘기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실험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쥐가 그럼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게다가 망했을까? 콘크리트가 먼저였던 거예요. 콘크리트. 우리가 초반에 인구가 적고 모든 게 없을 때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사람은 거기서 막 성장이 쫙 올라가요. 성장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준 너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를. 근데 저희 집은 옛날 집 빌라다 보니까 벽돌, 나무로 얼기설기 진 거니까 집이 다 뚫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죠. 자기만의. 좀 너무 신기해요. 지들한테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구멍을 다 뚫고서 도망다니고 일정한 개체수로 존재하고 지들끼리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저는 지금 이 시스템과 되게 닮아 있다고 봐요. 그동안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분들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국가의 지도자도 있었고 기업의 경영인도 있었고 근로자도 있었고 학생분들도 있어갖고 이렇게 쭉 잘 왔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지만 뭐 기업이건 개인이건 성장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사실 오늘 한평구를 처음 와봤는데 아까 분수님 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녀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여기 다녀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한평군에 하고 싶었던 말씀 적어놔서 걸어놓은 것도 너무 좋았고 기본문화, 대학생들 지원해주는 거 전 사실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네. 근데 어찌 보면 제가 다른 지하철에 가봐도 다 좋은 뜻을 갖고 일을 하시긴 하세요. 공직자분들이. 근데 달랐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시스템이 훨씬 더 유연하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드럽구나. 다른 데는 열심히 하시는데 정해진 틀 내에서 열심히 하죠. 정해진 틀 내를. 틀 안 바꾸시면. 근데 여기서는 한평에서 하다 느낀 건 틀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시구나. 그래서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